우리 인생에서 20, 30대라고 하면 가장 황금기라고도 하죠. 혈기왕성하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흔한 20, 30대의 얘기들이 일본의 청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흔히 무료급식소라고 하면 끼니를 해결하기 힘든 노숙자분들이나 빈곤 노인분들이 와서 한 끼 해결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요새 일본에서는 이러한 무료급식소에 20, 30대 청년들의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식사 한 끼를 해결하지 못해서 무료급식소에 찾아와 끼니를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끼니뿐만 아니라 아예 비싼 월세도 감당이 안 돼서 PC방에서 잠을 잔다고 해요. 그래도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PC방이 룸 형식으로 돼 있는데요. 일명 넷카페라고 하죠. 방에 들어가면 컴퓨터랑 침대 하나만 겨우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나오죠. 여기서 20, 30대들이 먹고 자고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DVD방에다가 살림을 차린 셈인데 이렇게 넷카페에서 먹고 자고 지내고 있는 청년들이 도쿄에만 무려 4,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 결혼은 당연히 꿈도 못 꾸는 상황이고요. 이렇듯 일본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가기는커녕 당장 생계조차 해결하기 힘들어졌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일본의 청년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여졌고 무슨 이유로 당장의 생계를 위해 꿈을 포기해야 했는지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일본 청년들이 힘들어진 직접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물가 상승입니다. 일본은 최근 유례없는 물가 상승을 경험하고 있죠. 작년 12월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무려 3.7%예요. 이게 3.7%라고 하니까 별로 안 높아 보일 수도 있는데 최근 5년간 상승률을 보면 정말 역대급으로 많이 오른 거고요. 여기에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상승률은 10%에 달하고요. 월급을 200만원 받던 사람이라면 20만원이 그냥 공중분해된 셈이에요. 이 정도로 물가가 오르게 되니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일본 청년들은 생활하는 모든 부분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래 노숙자들만으로도 붐볐던 무료급식소가 100m 줄이 7개나 생길 정도로 줄을 서게 되었죠. 거의 운동장 2바퀴만큼이나 서 있는 셈이에요. 그렇다면 일본은 지금 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된 걸까요? 그 원인은 일본의 초저금리에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로 금리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기준금리는 우리가 돈을 빌리는 대출금리의 기준이 돼요. 즉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도 올라가고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도 내려가죠. 근데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라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돈을 빌려도 거의 공짜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소리죠. 상황이 이러니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서 쓰기 시작하죠. 대출이 필요 없는 사람도 일단 받아놓는 사람이 생길 정도고요. 그렇게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주식과 같은 투자 자산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살 집이 필요했던 사람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도 하고요. 평소 사고 싶었던 물건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그 물건을 사겠죠. 이렇게 사람들은 대출받은 돈을 시중에서 쓰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예를 들어 예전에 핫했던 포켓몬스터빵을 너무 구하기가 어려워서 동네 편의점을 다 뒤져서 겨우 하나 찾을까 말까 한다고 치면 그 포켓몬빵의 가치는 너무 귀하고 소중하죠. 심지어 더 많은 돈을 주고 중고시장에서 구매하기도 합니다. 한 번씩 1,500원짜리가 5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니 말 다 한 거죠. 근데 만약에 국내 편의점 어디를 가도 포켓몬빵이 산처럼 쌓여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전혀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죠? 오히려 가게에서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팔기 위해 싼 가격에 떨이로 내놓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포켓몬빵을 돈, 그러니까 화폐라고 생각해보자고요. 화폐도 이거랑 똑같아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원래 1,500원짜리 포켓몬빵을 이제는 2,000원이나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물가는 이런 원리로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기준금리가 워낙 낮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본에는 돈이 너무 많이 풀릴 수밖에 없었고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 자연스레 물건의 가격도 올라버린 거죠. 정리하자면 결국 낮은 금리 때문에 물가가 올라서 힘든 상황이라는 건데 그러면 그냥 기준금리를 올리면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물가는 다시 내려가고 일본 청년들의 삶이 어느 정도는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20년 가까이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일본이 바보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80년대에 터진 경제버블 때문입니다. 일본은 1980년대 경제버블 붕괴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무려 30년 동안 경기 침체인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 정책 중 하나가 바로
바로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금리가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 이제는 일본 정부가 금리를 0%인 상태를 유지시켜줘야 겨우 나라가 굴러갈 지경까지 돼버렸어요.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조금이라도 올려버리면 파산하고 도산할 개인과 기업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일본은 물가가 올라가는 걸 그냥 넋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최근 다른 나라들의 경우 물가를 잡기 위해 전부 금리를 올렸거든요. 근데 일본은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 돈에 비해 엔화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옛날에 1달러를 100엔에 환전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130엔이나 줘야 환전할 수 있게 된 거죠. 한마디로 일본 입장에서는 달러가 비싸진 셈인데 이 말인즉슨 수입해오는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에요.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화된 화폐가 달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경우 원래 1만엔에 수입할 수 있었던 물건을 1만 3천엔을 줘야 수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수입품을 무려 30%나 더 주고 비싸게 사게 된 셈인데 그렇게 비싸게 물건을 들여오게 되니 기업들은 그 제품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물가가 치솟게 된 거죠. 단적인 예로 최근 일본의 라면 가격을 예로 들면요. 원래 700에서 800엔에 먹었던 라면 한 그릇 가격이 이젠 1000엔이 넘었다고 해요. 이젠 라면 한 그릇이 10,000원이 넘는 상황이 된 거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 일본의 큰 기업들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상황이 더 힘들어졌는데요. 수입에 의존하는 자영업자들은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다 보니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물건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가격을 조금 올린 것 뿐인데 소비자는 예전보다 가격이 비싸졌다며 물건을 잘 안 사게 되죠. 그러다 보니 자영업자들은 자신의 수익을 줄여가면서까지 겨우겨우 가게를 지키는 수준으로만 돈을 벌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 세계적인 역병까지 퍼지게 되니까 결국 힘들게 버티던 자영업자들도 하나둘씩 폐업하기 시작해요. 지금 일본의 폐업률은 일본 최악의 대지진이라고 불리는 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성장하는 산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백앤숍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다이소 같이 저렴한 물건을 파는 상점인데요. 사람들이 이제는 하도 싼 것만 찾으니까 퀄리티가 살짝 부족하더라도 가격은 저렴한 제품들이 인기를 끌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일본에는 다이소뿐만 아니라 세리아, 캔두, 와츠 등 다양한 백앤숍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 이 정도 물가 상승만 가지고는 온 국민이 고통받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까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3.7%라고 했잖아요. 그에 비해 미국은 6.5%, 한국이 5%인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일본의 상승률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상승률에 일본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임금 동결 문제예요. 보통 물가가 오르면 직원들 임금도 같이 오르는 게 정상적인 경제 흐름이거든요. 왜냐하면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자연스레 직원들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죠. 하지만 놀랍게도 일본은 30년째 임금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90년대 받던 월급을 아직까지 받고 있다는 소리인데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이 부분도 버블 붕괴와 관련이 있는데요. 일본의 버블이 붕괴되던 당시에 많은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빠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지금 낭비되고 있는 돈을 최대한 줄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가장 먼저 줄인 부분이 바로 인건비. 직원들을 해고하면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직장인들이 하나둘씩 직장에서 잘리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직장인들도 버블이 붕괴되면서 엄청난 빚더미를 안게 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직장인들도 당장에 일을 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는 상황이란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 일본의 직장인들은 직장을 계속 다니는 대신에 임금을 올리지 않고 직장을 유지하는 방향을 선택했어요. 임금을 올리지 않아도 되니까 다니게만 해달라라는 거죠. 그때 생긴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져온 부분도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금이 오르지 않는 데에 추가적으로 기여한 것이 바로 일본의 기형적인 하청 구조인데요. 보통 하청이라고 하면 주로 대기업이나 큰 회사들이 자잘하게 인력이 들어가는 작업들을 하청에다가 돈을 주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청업체는 수주받은 일을 다 처리해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에서는 일을 수주받은 하청업체가 자기 밑에 또 다른 하청업체에다가 또다시 하청을 맡겨버린다고 해요. 그리고 그 하청업체는 또다시 자기 밑에 또 다른 하청업체에게 일을 넘겨버리고요. 예를 들어 일본의 한 기업에서 휴대폰을 하나 만든다고 치면요. 휴대폰에는 칩, 액정, 스피커, 그리고 카메라 등등 들어가는 요소가 많잖아요. 이걸 업체에다가 하청을 맡기면 그 하청업체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칩만 만들고서 나머지는 또 2차 하청업체에다가 넘겨버려요. 그리고 그걸 건네받은 2차 하청업체는 액정을, 3차는 스피커, 4차는 카메라 등등 이런 식으로 하청에 하청을 거듭하는 구조가 형성되는 겁니다. 최근 일본에서 한 건의 수주에서 나오는 이러한 하청이 무려 9차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청이 많아지면 문제가 뭐냐면 하청에 하청을 거듭할수록 마지막 하청 기업들의 임금이 줄어든다는 점이에요. 구조적으로 하청 고리가 늘어날수록 하청업체가 가져가는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임금 동결 문화 때문에 일본을
떠나는 청년들도 많은데요. 특히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직종이 바로 애니메이터입니다. 사실 일본 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수많은 명작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지금은 애니메이션이라는 단어만 듣고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명작들이 있으시죠? 특히나 일본인들의 자국 애니메이션 자부심은 정말 남다를 정도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애니메이터들이 현재 대거 중국계 회사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만한 게 일본의 애니메이터 평균 연봉이 332만 엔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기업들이 그 2배인 600만 엔을 제시해서 데려간다고 해요. 지금 받는 돈의 2배를 준다고 하니 회사를 옮길 수밖에요. 이렇게 일본은 중국계 회사들에게 애니메이터들을 자꾸 뺏기고 있는 추세라 일각에서는 앞으로 일본 특유의 명작 애니들을 만날 수 없을 거라는 우려가 많다고 합니다. 그나마 제조업을 하는 회사들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와서 인력을 충당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마저도 엔화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일본에서 엔화로 임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 엔화가 너무 저렴해지니까 본국으로 돈을 보내도 가치가 너무 적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일본 내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출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더 많이 주는 국가로 가면 그만이니까요. 근데 요새는 기업들이 이러한 임금 동결 문화를 악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힘든 기업도 있겠지만 반면에 이러한 엔저 상황과 정부의 전폭적인 자금 지원으로 실적이 많이 개선되고 돈을 많이 번 기업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기업들도 임금을 올릴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해요. 다른 기업들이 전부 임금을 올리지 않으니 구태여 자기들만 임금을 올릴 필요는 없다는 논리죠. 기업들은 그렇게 번 돈을 사내 유보금으로 저축해두거나 해외 투자에 눈을 돌려 해외 돈벌이에 투자하고 있어요. 일본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노릇이죠. 이처럼 30년째 오르지 않는 임금은 직장인들과 청년들의 생활을 더 고달파지게 만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이렇게 힘든 청년들에게 명칭을 하나 만들어주는데요. 바로 사토리 세대. 사토리라는 말은 깨달음, 득도라는 뜻으로 사토리 세대는 마치 득도한 것처럼 욕망을 억제하면서 사는 일본의 젊은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M4 세대와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렇다면 이 사토리 세대는 어떤 깨달음을 얻은 걸까요? 바로 비정규직으로도 살만하니 굳이 정규직으로 힘들게 일하지 말자라는 깨달음입니다. 일본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무척 적은 나라인데요. 일본 비정규직은 평균 한 달 180만 원을 받고요. 대졸 정규직 초임 연봉이 20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야근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정규직으로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하루 6시간 아르바이트만으로도 한 달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토리 세대는 애써 정규직이 되기보다 아르바이트로 연명해 살아갑니다. 당연히 소득 상승의 꿈은 꾸지 않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되는 게 있죠. 바로 결혼. 사랑하는 이와 짝을 맺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 결혼조차 일본 청년들에겐 이젠 사치가 되었어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트도 하고 특별한 날 좋은 선물도 해서 점수를 따야 되는데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당장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그래서 일본의 결혼 건수는 최소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는 결혼을 안 하는 건 하나의 문화가 될 정도죠. 1990년대 남성 2.6%, 여성 4.5%였던 생애 미혼율은 2020년 남성 25.7%, 여성 16.4%까지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독신으로 살며 결혼하는 비율이 떨어지다 보니 마찬가지로 같이 떨어지는 비율이 있죠. 바로 출산율입니다. 일본 신생아 수는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일본 정부에서도 뒤늦게나마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정책을 펴기 시작하는데요. 그 정책이 뭐냐면 육아수당, 보육수당, 아빠 육아휴직 장려 등등 나름대로 파격적이라면 파격적일 수 있는 정책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출산율은 전혀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사실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의식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결국 청년들이 결혼을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거거든요. 결혼을 해야 아이도 낳고 육아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의 저출산 정책은 대부분 육아에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낳고 나서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은 현재 저출산 문제 말고도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 일본은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말은 대출금리도 거의 공짜로 빌리는 수준으로 싸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다 보니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살 집을 구매한다거나 투자 용도로 사놓은 경우가 많아졌어요. 최근 이러한 초저금리를 활용한 부동산 매매 현상으로 일본 수도권 신축 맨션의 가격이 6억 2,600만 원까지 올랐다고 하죠. 일본 부동산 버블 시절만큼 다시 오른 상황이에요. 이러한 초저금리는 다른 문제도 야기했는데 바로 좀비 기업의 양산입니다. 좀비 기업이란 간단하게 회사를 운영해서 번 돈으로 대출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을 말하는데요. 실적만 놓고 보면 진작에 없어졌어야 했던 회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저금리의 대출을 잔뜩 받아놓고 이제는 일본인들의 나라 세금으로 연명만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출금리가 너무 싸니까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엄청 빌렸어요. 근데 이 회사는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버는 돈이 없어지다 보니 당연히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낼 돈도 없어졌죠. 그런데 일본 정부는 힘들어하는 회사들을 위해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이자 지급 유예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것을 유예하고 지금 힘드니까 나중에 돈 생기면 내 라고 해주는 거죠. 일본에는 이러한 좀비 기업이 전체 기업 중에 무려 13%나 된다고 해요. 이렇게 좀비 기업이 유지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정부의 기업 지원 자금이 이러한 좀비 기업들을 살리는 데 들어가요.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셈이죠. 그리고 훌륭한 인재들도 더 능력을 펼치고 발전할 수 있는 곳에 갈 수가 없고요. 진작에 더 좋은 회사에서 회사와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인데 아무런 비전도 없는 좀비 기업에서 능력을 썩히고 있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정 낭비가 되고 인재 낭비가 발생하게 되죠. 이러한 모습들이 일본이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일본은 경제버블 붕괴 이후 아무 발전도 없이 30년 전 시대에 시간이 멈춰 있는 듯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은 일본의 전산 시스템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일본은 이제 디지털화가 매우 더딘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아직도 문서, 도장으로 업무를 결제해야 할 일처리가 되고요. 문서의 전달 대부분을 팩스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디지털화의 정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일본 관공서와 기업들의 팩스 방식인데요. 요새 한국의 MZ세대들은 팩스라는 걸 구경도 못 해본 분들이 몇 분 계실 텐데요. 요즘에는 대부분 스마트폰 서류 제출이나 이메일에 파일을 첨부해서 문서 전달하는 게 보편화됐으니까요. 하지만 일본은 아직까지 극도의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러한 아날로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팩스 탈출을 시도했는데요. 2020년 5월 일본 전역 코로나 감염 실태 파악을 위해 허시스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의료진이 시스템에 직접 감염자 정보를 입력해서 팩스 집계를 없앤다는 계획이었거든요. 하지만 시스템 도입 후 2년이 지나도록 절반 이상이 아직도 팩스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죠. 시스템 개발에 600억 가까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돈은 돈대로 쓰고 팩스 탈출도 실패한 거죠. 이걸 보면 일본인들이 어느 정도로 변화를 싫어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일본 버블이 붕괴된 이후 현재 일본의 청년들과 젊은이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무료급식소에서 밥을 먹고 넷카페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비정규직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이제는 미래를 꿈꾸지 않게 된 젊은이들, 그리고 30년 전 버블 시대에 머물러 있는 기업인들의 가치관과 시스템, 함께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사회 시스템 등등 나열해보자면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은 존처럼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리스크가 있다. 이 말은 일본인들이 당초에 변화하려는 의지조차 없다는 얘기인데요. 일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NHK 설문에 따르면 부모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더 잘 살 수 없다 라는 답변이 34%로 제일 높았다고 하고요. 향후 출세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77%가 출세하고 싶지 않다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일본을 이끌어 나가야 할 젊은이들이 현재 상황을 바꾸고 발전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 아닌 40년, 50년이 될 거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변화의 의지조차 없는 젊은이들이 주축을 이루는 10년 뒤, 20년 뒤 또한 지금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일본이 오르는 물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유지해온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말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일본은 유례 없는 물가 상승을 겪고 있죠. 오랜 경기 침체로 초저금리를 유지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하지만 물가가 폭등하게 되면 경기 부양보단 물가를 잡는 일이 급선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금리 인상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잔뜩 받아놓은 서민들과 간신히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와 기업들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어서 일본의 금리 상승 가능성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본 경제 버블의 기본적인 내용과 부동산 버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의 궁금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